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라클발 충격을 잘 소화를 해나가면서 CPI 데이터까지 확인한 뉴욕 증시였는데요. 다만 CPI 데이터 관련해서는 조금 노이즈가 있기는 합니다만 둔화세를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조금은 여러 가지 잡음 속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WTI 원유 선물은 계속해서 55달러 선에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빅스 지수도 5%가량 하락하면서 지금 충격적으로 오라클이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라클의 경우에는 지금 부채 조달 문제로 계속해서 시장에 AI 버블론을 크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오라클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를 일단 마이크론이 잠시 잠재운 듯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최근 실적 발표 호실적으로 내놓았던 분기에도 다음 거래일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번에는 오라클발 충격을 오히려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감싸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11월 CPI 어떻게 나왔는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을 몇 주 내에 발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22만 4천 건으로 어느 정도 시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기도 했죠. 자, JP모건은 이런 경고를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AI 모멘텀이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2차 수혜주의 쏠림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런 발표도 함께 내놨는데요. 2차 수혜주라고 한다면 브로드컴이라던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을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히트맵도 이어서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AI 관련한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93%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밸류에이션 논란을 겪었던 기업들 가운데에서 실적이 탄탄하게 나왔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팔란티어가 대표적일 텐데 4.87% 주가의 강세를 만들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도 2.2%, 무엇보다 마이크론이 11% 급등세를 시연을 해줬습니다.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가이던스까지 대폭 상향을 했기 때문에 그 여파는 함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끌어올렸는데요. 웨스턴 디지털이라던가 샌디스크, 올 한 해 동안 주가가 100% 이상씩 오른 메모리 스토리지 기업들입니다. 그러한 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동반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 전일 이 중국에서 ASML의 이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장비, EUV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에 따라서 장비주들이 함께 급락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이쪽까지 살려줬습니다. 장비주들도 주가의 큰 폭의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요. 그 밖에도 구글이 2%대 강세, 메타도 2%대 강세 흐름, 그리고 최근에 M7 종목 가운데에서 가장 큰 상승 탄력을 보였던 기업이라 함은 바로 테슬라가 될 텐데요. 테슬라의 상승 탄력이 가장 강했습니다. 4.3%가량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리화나 관련해서, 대마초 관련해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주는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가상자산 관련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투이트는 서클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으니까 잠시 후에 특징주 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히트맵 모두 살펴봤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시각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론은 메가 서프라이즈 그 이후에 급격한 목표가 상승을 함께 이끌어내고 있죠. 모건 스탠리에서 350달러의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가운데 탑픽으로 선정을 했고요. 마이크론의 잠재력을 우리도 물론 기존의 목표가 상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으나 막상 실적을 열어보고 나니 잠재력을 과소평가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자, 베어드도 235달러의 목표가에서 443달러로 큰 폭의 목표가 상승을 함께 말했는데요. 고마진 부문 LPDDR5와 같은 이러한 부분에서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돋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역사상 가장 타이트한 수급 상황을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과연 얼마나 더 이어질 것인가라고 봤을 때 베어드에서는 최소 6개 분기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목표가의 큰 폭 상향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자, 키방크는 기존의 215달러,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최근 주가보다 낮은 목표가를 제시했었는데 325달러의 목표가를 수정을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슈퍼사이클의 중심에 바로 마이크론이 자리를 하고 있고 2026년에도 공급 부족이 지속이 되면서 강력한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했죠. 자,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목표가는 로젠블랏의 500달러 목표가입니다. 보수적으로 추정치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기준 2027년 기준 EPS가 36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의견을 냈고요. AI 시대에서는 메모리즈 그리고 스토리지 중요성이 날로 커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의 이번 호실적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그 밖에도 상향 의견과 함께 350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한 IB로는 캔터 피츠제럴드, 울프 리서치 같은 기관들이 있고요. 목표가의 레인지는 다양하긴 합니다만 대체로 300달러 이상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웨이라는 책을 발간한 테킴 밸런스의 기자인데요. 엔비디아의 이 2023년부터 쭉 이어진 강세장을 전망하는 것에 굉장히 유효한 의견을 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그 규모와 범위를 보니까 2023년 5월 당시에 엔비디아의 분기 가이던스 상향으로 시작됐던 강세장을 전망케 한다. 이렇게 또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흔들리던 AI 투심을 다시 바로잡아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여부도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하지만 시장의 노이즈는 여전합니다. CPI를 둘러싼 잡음이 상당한데요.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물가가 확실하게 잡히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전 품목에 대한 CPI 9월에서 11월분을 한꺼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MOM 기준으로 0.2%의 상승 그리고 YOY 기준으로 2.7%의 상승이었습니다. 그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됐던 9월 데이터 대비 모두 둔화세를 나타냈고요. 식음료와 좀 변동성이 큰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의 경우에도 9월 대비 동일하거나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제대로 잡히고 있는데 연준은 왜 이렇게 조심스러웠을까? 미스터 툴레잇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열어보니 인플레이션 인사이트의 오마르 샤리프는 이런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OER을 0으로 처리한 게 만약에 내가 보는 것처럼 맞다면 BLS가 별도로 이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을 시에는 내년 4월까지는 YOY 기준 계속해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조작하는 숫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OER이라고 하면 등가 임대료인데요. 이 부분이 CPI 전체에서 왜 중요하냐면 25에서 30%가량의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만약에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이유로 0으로 처리한 게 맞다면 당연히 숫자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이러한 노이즈 속에서 발표된 CPI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의 유동성을 더 많이 공급을 해서 주가 상승으로 조금 낮아진 인지도를 회복하겠다라는 목표치도 있는 것 같죠. 자, 월러 이사와 보우먼 이사가 훌륭하다. 3명에서 4명의 연준 의장 후보와 이야기 중이고 몇 주 내에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할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파월 의장의 뒤를 이어서 조금 공격적으로 아마도 전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 차기 연준 의장은 누가 될지 여부도 이러한 데이터와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인투이트가 서클과 단연간 파트너십을 맺고 주요 서비스에 USDC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상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시장이 더 큰 반등을 함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상자산 시장의 반등이 함께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인투이트와 이 서클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최근에 서클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요. 인투이트도 이 소식으로 인해서 자극을 받아갔는가 여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파이도 최근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소파이 USD를 발표를 했습니다. 소파이는 지금 소비재 쪽에서도 금융 쪽에서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인투이트와 서클, 소파이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헛8입니다. 캐나코드가 헛8의 목표가를 62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50달러 후반대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구글이라던가 150억 달러 규모의 딜을 계기로 해서 기존의 채굴주의 아이덴티티를 완전하게 AI, 데이터 센터, HPC 쪽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만 헛8의 주가는 3%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정규장에서 나타냈는데요. 헛8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네오클라우드 관련한 기업들 가운데에서 채굴을 영위하다가 이러한 포지셔닝 변경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라클의 조정과 함께 주가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다시 한번 반등의 모멘텀을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죠. 자, 이어서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스페이스X의 상장 관련한 이슈들이 솔솔 풍겨 나오면서 항공,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거기다가 위성 관련한 종목들까지 함께 자극받아가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스타트업 대여가 있다면 바로 오픈 AI가 될 겁니다. 현재 활성 사용자 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 GPT의 압도적인 사용자 수는 오픈 AI의 상장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좀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약 7,500억 달러의 기업 가치 규모로 일단 1,000억 규모의 자금 조달을 예비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IPO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목표하고 있는 몸값 자체는 1억 달러 1조 달러 이상이라고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스페이스X와 2026년에 동일하게 상장할 경우에 과연 어떤 기업이 최고의 몸값을 평가받고 상장을 하게 되는 기업이 될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픈 AI를 둘러싸는 부채 이슈는 오라클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큰 상황이죠. 계속해서 AI, 데이터 센터 쪽에 돈을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수익을 얻게 되더라도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은 실정입니다. 연간 수백억 달러 규모의 현금 소진을 통해서 재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력이라던가 칩에 들어가는 비용, AI 모델과 개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어느 정도 상쇄하게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운영 자금은 부채 상환과 새로운 투자 여력 확보로 이어지게 될 거고요. 재무 압박이 완화된다면 AI 버블에 대한 우려도 조금은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죠. 다만 이러한 거래가 불발되거나 상장 조건이 까다로워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역풍 리스크를 크게 맞을 수 있다는 점은 투자하시면서 주의할 점으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채 우려가 완화된다는 긍정의 시나리오 회로를 좀 돌려봤을 때 어떤 기업들이 자극을 받아갈까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이 될 텐데요. 오픈 AI의 최대 투자자이자 또 전략적인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오픈 AI의 챗 GPT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을 단 하나만 꼽으라면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고요. 애저 클라우드로 오픈 AI의 모델을 독점적으로 호스팅하고 배포한다라는 면에서 오픈 AI의 상장설이 들려올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동반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AI 모델 추론 그리고 훈련 쪽에서 절대적인 리더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이견을 말할 사람이 없겠죠. 이미 오픈 AI와 수백억 달러에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딜을 맺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반사수혜를 또 하나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은 AMD입니다. 엔비디아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오픈 AI가 다각화 차원에서 엔비디아 칩 대신 AMD와도 일부 계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이때 당시에 AMD의 주가 상승 탄력도 굉장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오라클이나 네오클라우드 관련 기업들도 역시 부채 이슈가 완화됨에 따라서 함께 주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고요. 서버와 부품 장비 쪽을 영위하는 브로드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려온 소식은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칩과 함께 AWS 협력 관련한 사실을 바로 이번 주에 공개를 한 바가 있죠. 아마존 역시도 새로운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TSMC는 당연히 파운드리 1티어이기 때문에 이 소식에 영향을 받아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오픈 AI가 챗 GPT 전용의 앱 스토어를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수익을 다각화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를 고심하고 있는 최근의 오픈 AI의 행보인데요. 이러한 행보도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마초를 재분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이로 인해서 틸레이라던가 여러 자극받아가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이제 확실하게 행정명령으로 서명이 됐다라는 부분이 조금 달라진 포인트가 되겠고요. 기존에 스케줄 1에서 스케줄 3로 재분류하는 것을 지시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입니다. 스케줄 1은 헤로인이나 LSD와 같은 굉장히 강력한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물들이고요. 이 부분에서 의학적인 효용이 인정되고 있는 스케줄 3로 재분류를 하게 된다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골자입니다. 스케줄 3는 중증도에서 낮은 수준의 신체 그리고 정신적인 의존 가능성이라던가 의료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데까지 범위를 늘리는 데 핵심이고요. 코데인 혼합제, 케타민,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재분류 이후에도 완전히 합법화되는 건 아니고요. 연구라던가 또 임상시험, 의료용 제재 허가에 요구되는 규제가 스케줄 1 대비 크게 완화가 되기 때문에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함께 눈여겨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비트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